전세계 국가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는 참으로 다양한 개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독보적으로 미친 존재감을 뽐내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푸틴입니다. 본인 피셜에 의하면 어린 시절의 푸틴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또래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며 크고 작은 비행을 저지르던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엄격한 가정교육과 운동 코치들의 지도 덕분에 푸틴은 고학년 시절부터 모범적인 학생으로 거듭났고 부진했던 성적이나 당 활동에서도 우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레닌그라드 국립대학 법학부에 입학해 재학 도중인 1974년 KGB 수습 요원으로 발탁되었습니다. 푸틴은 KGB 요원 출신답게 사격은 물론 전투기 조종까지 할 줄 압니다. 심지어 TU-160 블랙잭 백색의 궤조 폭격기를 조종하며 당시에 개발 중이던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인 KH-555를 직접 발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010년 용인대학교에서 명예유도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삼보에도 능통하며 2014년에는 국제공수도 연맹 극진회관에서 극진공수도 8단을 수여받았습니다. 뭐라고? 야, 페페TV야, 푸틴이 용인대 출신이었어? 한국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거야? 그거는 아닙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거나 거주한 이력이 별로 없음에도 의외로 한국인들과의 인연이나 친분이 꽤 있는 편입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인기 여가수였던 양수경 씨와의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4년 러시아 백야 축제에서 한국 대표로 참가한 양수경 씨는 혼자만의 슬픔이란 곡으로 대상을 수상했고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부시장이었던 푸틴과 친분을 쌓게 된 것입니다. 이후 2001년 푸틴 대통령이 방한 당시에 양수경 씨는 청와대 만찬에도 초대받았으며 심지어 2007년 양수경 씨의 남편이 경영하는 예당 엔터테인먼트에서 러시아 유전 사업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는데 성공의 계기가 바로 양수경 씨가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부탁하여 물밑으로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인연이 깊은 푸틴 대통령. 그런데 최근에 말썽꾸러기 일본이 푸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려 양국가 간에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데요. 대체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가 쿠릴 4개 섬의 식물 분포를 보여주는 식생도를 2021년 회계년도 중에 작성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쿠릴 4개 섬은 러시아와 일본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며 러시아가 시료 지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인공위성 화상을 활용해 식생도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페TV야, 식생도 만드는 게 뭐가 문제냐? 환경조사를 위해 식물 분포도를 조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자연환경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일본 정부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숨겨진 흉심이 드러나는데요. 일본 정부는 쿠릴 4개 섬이 자국 영토라고 홍보하는 자료로 식생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전부터 활용해온 방법으로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식생도는 이미 만들었고 쿠릴 4개 섬의 식생도는 이번에 처음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실제로 독도 홍보 자료로 식생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속내를 알아챈 러시아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열이 받을 대로 받은 러시아 국방부는 극동 사할린주와 쿠릴 열도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이 지역의 군부대에 주력 전차를 배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유력 일간지인 이즈베스티아는 최근 러시아 국방부가 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방어하는 지역 부대에 주력 전차인 T-72 B3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72 B3 전차는 소련군이 1973년에 제식화한 T-72의 후속 모델로 1985년부터 대량 생산된 오래된 전차이지만 소련군용으로만 근 만여 대 가까이 생산된 기갑부대의 주축입니다. 신형주포, 주포 안전장치와 화기관제 장치 교체 등을 통해 주포 명중률을 개선함은 물론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위력적인 전차로 기존보다 강화된 동력 엔진과 열 영상 조종기, 개선된 통신 제어 시스템 등을 갖췄으며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에 수출되어 각각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만만치 않은 전차라는 것입니다. 현재 언론들은 이와 같은 국방부의 결정이 쿠릴 열도를 안정적으로 방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가 일본과의 갈등을 위해 준비한 무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러시아는 일본과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 열도에 최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동부군은 성명에서 S-300V4 미사일이 전투부대를 위해 쿠릴 열도에 배치됐다며 앞서 배치된 단거리 토르 M2 미사일 시스템에 힘을 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또 무슨 미사일이냐? 70년대 말 80년대 초 소련의 육군 야전 방공부대는 다양한 위협에 직면해 있었는데 특히나 소련의 전선사령부와 물자 집적소, 대규모 전투 근무 지원부대 및 야전 항공기지는 미국의 중거리 공격 전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소련은 미국의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기 요격 능력에 더하여 강력한 탄도탄 방어 능력을 갖추도록 설계한 미사일을 탄생시킵니다. 이름하여 S-300 미사일인데요. 이후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기술력을 연구한 결과 궤도형 차체에 탑재되어 높은 야정 기동성을 갖고 있으며 시스템의 방열 속도도 우수하여 이동 상태에서 레이더 등 포대 주요 구성 요소를 방열하는데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S-300V4 미사일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미사일의 장점은 보시다시피 차에 싣고 다니면서 신속하게 이동하고 쏴버릴 수 있는 기동력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쿠릴 열도에 군사력을 동원하고 있는 러시아는 일본의 군사적 행보에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최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신형 이지스함 건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비록 배 위라고 할지라도 미사일은 러시아 영토 대부분에 도달할 수 있다. 러시아에 대한 위협은 변함이 없다. 일본이 러시아를 적으로 간주하는 나라와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쿠릴 열도를 두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쿠릴 열도를 두고 벌이는 양국과의 갈등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4개 섬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 갈등의 역사적 배경은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일본인들이 북방지역으로 진출하면서 대응에 고심하던 러시아는 1855년 2월 일본과 러일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으로 남쿠릴 열도는 일본 영토가 됩니다. 일본이 이 조약을 근거로 현재까지 여전히 이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이시하라, 신타로는 러시아와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이 경기를 이김으로써 북방 영토를 방한하는데 토대로 삼자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 경기에서 일본이 이겼지만 러시아에서는 토요타를 비롯한 일제 차량에 대한 방화 사건이 일어났고 러시아 구급파들이 기존 주장을 오히려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효과까지 부르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러시아의 쿠릴 열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푸틴 대통령의 밀고 당기며 애태워버리는 외교 전략에 휘말려버린 것인데요. 지난 2004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푸틴 대통령은 일본이 내도 중 이투르프성과 쿠나시르 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할 경우 최남단의 시코탄과 하보마이 섬을 돌려줄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2013년 4월에도 아베 신조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푸틴 대통령은 일본과 쿠릴 열도 반환 협상 재개를 선언하였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야, 이번에는 진짜로 쿠릴 열도를 일본 땅으로 만들 수 있겠다. 2개 섬 반환 내지 3개 섬 반환 조건으로 일본이 러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3+1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고 설레발을 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밀당 전술은 어장관리로 결국 일본은 희망 고문만 당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쿠릴 열도는 러시아에 있어서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과거 남쿠릴 열도 2개 섬 반환까지는 입장의 변화가 있었던 러시아는 절대로 4개 섬의 영유권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는 남쿠릴 열도가 차지하는 위상이 과거와 비교해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남쿠릴 열도 인근 해상은 북극 항로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
측면에서 중요한 길목이며 또한 태평양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내개섬 인근에는 천연가스와 석유, 비철금속, 수온 등 각종 자원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내개섬을 일본에 넘겨줬을 경우 미군이나 일본 자위대의 군사시설이 이곳에 들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사할린 지방정부는 회의에서 쿠릴 열도의 일부가 일본 영토로 표시된 지도를 사용했다면서 공무원을 해임하기도 했는데요. 쿠릴 열도를 두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러시아를 보며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일본, 독도를 방어하고 대마도를 찾아오기 위한 해답을 러시아의 강경한 입장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러시아에서 세게 나오니까 일본이 꼬랑지 올리다가도 금세 내리는 모양새인데요. 대한민국도 영토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러시아처럼 강경하게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건 뭐 좀만 방심하면 기어 올라와서 밟으려고 드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 많고 착한 것 같으니까 틈만 나면 뭐 더 베껴 먹을 거 없나 어슬렁거리긴 하고, 솔직히 과거에 지진 났을 때 성금 모아준다며 1,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기부금을 전달했을 때 일본의 태도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러시아처럼 강경하게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중학생 때 더 큰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이민을 선택한 한국인 남성. 대기업 주재원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정착했죠. 미국에서 빠른 속도로 적응해 명문 사립학교인 디어필드 아카데미를 다녔고 탁월한 머리와 피나는 노력으로 단숨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불리는 하버드대에서 정치학과를 졸업한 그는 사업에 관심이 많았고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하버드 재학 시절 그는 독자를 위한 콘텐츠와 지역 광고주를 위한 커머스에 관심을 가졌고 잡지 커런트를 창간했습니다. 얼마 뒤 워싱턴 포스트의 자매지이자 뉴욕시에서 발행하는 미국의 주간 뉴스 매거진인 뉴스위크에 자신이 설립한 잡지 커런트를 매각했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해낸 놀라운 성과였죠. 이후 그의 뛰어난 능력을 알아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는데요. 김범석 씨는 2년 만에 때려치우고 다시 자신이 잘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명문대 출신들을 겨냥한 월간지 빈티지 미디어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또다시 이 회사를 매각한 그는 2010년 한국에 돌아와 자본금 30억 원으로 쿠팡을 설립했습니다. 김범석 씨는 당시 미국에서 인기가 많았던 소셜 커머스 그룹펀을 보고 자영업자 수가 상당히 많은 한국의 소셜 커머스를 도입하면 성공할 것이라 분석했고 그의 분석은 적중했습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딸이자 SBS PD 출신의 윤선주 전 이사와 하버드대학교에서의 인연을 통해 함께 쿠팡을 설립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무명의 벤처기업인으로 대중들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 초기부터 이미 벤처업계에서는 매우 핫한 인물이었습니다. 쿠팡을 차리자마자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벤처 캐피탈 회사 매버릭 캐피털과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미국 벤처 캐피털 알토스 벤처스로부터 100억 원 가까이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1년 뒤 이들은 쿠팡에 2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했고 그 결과 쿠팡은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총 거래액 525억 원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11번가 G마켓, 옥션 등 수많은 경쟁 플랫폼들에 밀리고 있어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강력한 한방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쿠팡이 생각해낸 것이 로켓 배송. 로켓 배송은 쿠팡에서 소비자가 결제하면 자체 배송 인력인 쿠팡맨이 무료로 직접 상품을 배달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른 온라인 커머스 업체들처럼 택배 회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인 물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낸 배송 시스템으로 기존의 택배 업체는 주문을 받고 업체에서 택배사로 물건을 보내면 택배사에서 다시 택배기사에게 전달해 고객에게 가져다주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제 아무리 빨라도
최소 이틀 이상의 배달 시간이 소요됐죠. 하지만 쿠팡의 로켓 배송은 밤 12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도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쿠팡은 천문학적인 투자를 통해 전국 곳곳에 초대형 물류센터를 건설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바로 쿠팡의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이 주문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을 예측해 판매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판매자는 쿠팡의 로켓 물류센터에 상품을 미리 입고시킵니다. 즉 쿠팡은 고객이 주문을 하기도 전에 엄청난 규모의 제품을 미리 사들여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고객의 주문이 접수되면 택배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쿠팡맨을 통해 고객에게 배달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쿠팡의 전략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한국에서 적중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이커머스 시장 1위는 이베이 코리아, 2위는 11번가였습니다. 그런데도 모바일 인덱스가 발표한 2020 9월 기준 MAU 순위를 보시면 쿠팡이 1991만 명으로 이베이와 11번가를 2배 이상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쿠팡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겠다는 소식이 발표되자 미국은 한국 기업 쿠팡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례적으로 쿠팡 소식을 일면에 내보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쿠팡의 기업 공개가 2014년 알리바바 그룹의 블록버스터급 데뷔 이후 가장 큰 외국 회사의 상장이 될 것이다. 쿠팡의 기업 가치는 55조 원을 넘을 수 있다 보도했고, 미국 경제 전문지 CNBC는 소프트뱅크 그룹의 지원을 받고 있는 쿠팡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쇼핑 확대에 수혜를 입었다 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프트뱅크는 2015년 쿠팡에 1조 1000억 원을, 2018년에는 비전 펀드를 통해 2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기업의 자금이 상당히 투자되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쿠팡이 벌어들이는 수익 중 상당 부분이 향후 배당금 형태로 일본에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김범석 의장은 29배의 의결권을 갖게 됐습니다. 즉 김범석 의장이 보유한 쿠팡 주식 한 주는 일반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 29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게 되는 파워를 지니게 된 것이죠. 즉 김범석 의장이 쿠팡 지분 2%만 보유해도 주주총회에서 지분 58%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아무리 투자를 많이 했더라도 쿠팡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쿠팡은 지난해에만 2만 5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으로 등극했고, 김범석 의장은 일선 근무자와 비매니저급 직원들에게 최대 1,000억 원 주식 보상을 승인할 계획이다. 우리의 직원들과 쿠팡맨들은 쿠팡의 중추이며 성공의 이유다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 기업은 쿠팡뿐만이 아닙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반도체 공장에 19조 원 규모의 공장 증설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텍사스 주정부에 향후 20년 동안 9천억 원 상당의 세금 혜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가 확정될 경우 오스틴 지역에서 향후 10년간 1,8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나 총 4,800명의 고급 인력이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 공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오스틴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경우 경제 효과는 10조 원에 달하고 18,000명이 고용되며 이들의 초기 평균 임금은 7천만 원을 거뜬히 넘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주 지역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간 대형 소송전도 미국에서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LG 에너지 솔루션에 손을 들어주며 SK 이노베이션에게 10년간 미국에서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미국 조지아주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이번 판정 결과에 대해 거부권 행사까지 요청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불행히도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SK가 공급하는 2,600개 청정 에너지 일자리와 혁신 제조업에 대한 커다란 투자를 위협한다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미국 지역 경제를 뒤흔들어 놓을 만큼 크다 보니 한국 기업들끼리의 소송전에도 주지사가 직접 나서고 있는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열광하고 있는 이는 주지사뿐만이 아닙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3억 명이 넘는 미국인들의 극찬을 받으며 전 세계를 팔칵 뒤집어 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에는 한인 이민 가정을 다룬 영화 미나리가 미국 전역에서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영화 미나리에서 순자역
역을 맡은 한국의 대표 여배우 윤여정은 미국